안녕하세요. 스테인리스 배관과 부속품 도매업을 하며 살고 있는 36살 돌싱남입니다. 아침 출근길에 상습 정체 구간이라 가다 섰다를 반복하다 잠시 동안 시원하게 달리는가 싶더니 앞서 있던 차가 갑자기 급정차를 하는 바람에 나도 덩달아 멈춰섰고 내 뒤를 따르던 차는 제때 서지 못해 내 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말았다. 생각보다 부딪히는 소리가 컸고 가뜩이나 짜증나는 출근길에 사고가 났으니 인상을 확 쓰면서 내렸다. 뒷차에 100% 과실이 분명했기에 일단 운전석에서 내리며 한 손으로 목을 잡고 또 한 손은 허리를 받치면서 내렸다. 다리까지 조금 절뚝거리면서 아이고 목이야, 아이고 허리야 소리를 질러댔다. 그러면서 내 차 뒷부분을 곁눈질로 살펴보니 범퍼만 교체하면 되는 생각보다 큰 사고는 아니었다. 그래도 혹시 나중에 후유증도 생길 수도 있고 사고 시 소리가 크게 났으니 혹시 몰라 차도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우선은 병원 진단서를 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뒷차는 소형차로 초보 운전자였고 어린 아가씨였다. 내리자마자 죄송하다고 연신 폴더 인사를 하며 어디 다친 곳은 없냐며 괜찮으세요? 하는 여자는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었다. 아니, 차를 그렇게 몰면 어떡해요? 나는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언성을 높여 소리쳤다. 그러면서 여자를 찬찬히 살펴보니 예쁜 투피스를 입은 20대 중반의 얼핏 봐도 상당한 미인이었다. 긴 생머리의 키는 최소 165 이상은 되어 보였고 갸름한 얼굴형에 눈이 크면서 동그랗고 이목구비가 또렷한 게 통통하지도 마르지도 않은 그런 여자였다. 단정하게 화장을 하고 청순한 모습이 젊은 시절 배우 김민정이 떠오를 만큼 눈이 유난히 크고 빛나 보였다. 그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몸은 괜찮냐며 발을 동동 구르며 했던 말을 계속했다. 제가 브레이크를 제때 잡지 못해 사고를 냈어요. 너무 죄송해요. 다른 말 없이 죄송하단 말만 100번은 넘게 한 것 같았다. 아가씨, 죄송하단 말 좀 그만해요. 귀에 닦지 않겠다 했더니 그녀는 급기야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고 예쁘게 한 눈화장이 같이 흘러내리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안타까워 보이던지 솔직히 내 맘도 썩 좋지는 않았다. 목과 허리에 있던 손은 나도 모르는 순간 어느새 정상 위치로 돌아와 있었고 언제 그랬냐듯이 멀쩡한 상태로 돌아가 그녀의 어깨를 툭 치면서 나 괜찮아요. 큰 사고도 아닌데 그만 울어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위로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아가씨 나 괜찮으니까 그만 울음 그쳐요. 그녀를 다독거렸다. 아가씨, 울음 당장 그치면 차 사고 없었던 걸로 해줄게요. 그랬더니 그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울음을 뚝 그치더라. 내 눈을 쳐다보며 정말요 그러는데 정말이죠 아저씨. 그럼요. 정말이지? 그녀는 기분이 좋았던지 아저씨 너무 고마워요 하면서 나한테 안겨왔다. 그녀는 환한 웃음을 지어 보이며 지금부터 어떻게 수습해야 하는지를 내게 물어왔다. 서로 명함을 주고받았고 알고 보니 이 여자가 내 주거래처 농협에 출근한 지 일주일 된 신입사원이었다. 그녀는 집이 외진 곳에 있어 시내에 있는 직장과는 상당한 거리였고 30분에 한 대씩 다니는 마을버스를 그날따라 놓치는 바람에 초보 운전인데 불구하고 엄마가 야간 근무를 가느라 차를 집에 세워두고 가 운전 연습도 할 겸해서 엄마 차를 끌고 나왔다가 사고를 냈던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사고 현장은 내가 다 수습할 테니 걱정 말고 우선 출근하라고 했다. 그리고 사고 난 차도 나한테 맡기면 지인의 정비 공장에서 고쳐주겠다고 했더니 처음에는 낯선 남자의 호의에 의심하는 눈초리였지만 그녀가 근무하는 농협의 고객이고 지점장과 상무, 부장들 이름을 읊어대며 잘 아는 사이라고 했더니 조금씩 믿는 눈치였다. 그녀는 차 키를 내게 맡겨두고 잠시 뒤 택시를 타고 출근을 했다. 그리고 카톡으로 퇴근 후 우리 사무실로 찾아오라고 했다. 그녀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저씨 오늘은 저녁 7시쯤 퇴근할 것 같은데 그때 회사로 찾아가면 되는 거죠. 네네 아가씨 언제든 오세요. 라고 답장을 보냈다.
저녁에 그녀가 회사로 왔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녀가 밝은 모습으로 찾아왔다. 아침에는 볼 수 없었던 안정되어 보이고 정갈한 모습이었다. 너무나 사랑스럽고 참한 얼굴이다. 30대 후반의 나이인데 그녀를 보고 있자니 젊은 시절 첫사랑을 대하듯 가슴이 설레어 왔다. 은영 씨, 어서 와요. 저기 소파에 앉아요. 우린 커피를 한잔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내가 잘 아는 정비 공장에 차를 맡겼는데 한 3일 정도 걸린다고 하네. 그녀도 나를 믿는다는 듯이 알겠다고 한다. 아저씨 근데 사고 나실 때 목이 아프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병원에라도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정이 딱해 그냥 모른 척 넘어가려 했는데 그녀를 자세히 보니 자꾸 이성적으로 느껴지는 게 순간 정신이 멍해졌다. 이러려던 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갑자기 한마디가 튀어나왔다. 뭐, 약간 삐끗하긴 한 것 같은데 병원 갈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 봐야 알 것 같은데 그래도 누가 목 좀 주물러 줬으면 좋겠는데 했더니 네, 제가 해드릴게요. 나지막히 뱉은 한마디에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뒤로 오더니 놀란 근육을 이렇게 풀어주면 좋다란 소리를 TV에서 본 것 같다며 뒷목과 어깨 쪽을 정성껏 주물러 주는 거다. 은영 씨 그만해. 나 기분 좀 이상해져. 하하하. 아니에요. 제가 좀 더 주물러 드릴게요. 근데 은영 씨, 뭐 좋아해요. 늦었는데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 했더니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긴 소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다. 널씬하고 참한 모습에 귀여움과 애교까지 몸에 배어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여운지 깨물어주고 싶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녀는 올해 24살, 아버지는 그녀가 8살 때 사고로 돌아가시고 현재 48살 된 어머니랑 단둘이 산다는 걸 알게 되었다. 막내 동생 같은 그녀에게 말을 놓게 되었고 그녀도 마치 나를 막내 삼촌처럼 대하면서 서로 속 깊은 대화도 주고받게 되었다.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은영이도 집안 사정 세세한 이야기까지 꺼내놓았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둘이서 살았는데 어머니는 지금도 공장에서 2교대를 다니면서 일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고생해서 자길 4년제 대학까지 보냈다고 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났던 차 사고에 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며 돌아가신 아빠 생각도 나고 눈앞이 노래지면서 몇 차례나 멘붕이 왔었는데 내가 너무 따뜻하고 편하게 대해줘서 처음 보는 남자에게 차를 맡겼을 정도로 고마웠다고 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줬고 집으로 가는 길에 은영에게 물었다. 주말에 시간 나면 운전 연습 시켜주겠다고 했더니 그녀도 좋다고 했다. 주말에 약속한 운전 연습을 하기 위해 시간 맞춰 그녀 집 앞으로 갔더니 은영은 나를 보자마자 반갑다며 차 쪽으로 뛰어와 올라탔다. 반바지에 하얀색 셔츠를 입고 나왔는데 시선이 나도 모르게 자꾸 조수석 쪽으로 향해 그녀에게 물었다. 은영아, 이 호라비 아저씨 어쩌라고. 무슨 옷을 그렇게 야하게 차려입고 나왔어 그랬더니 그녀는 왜요? 저 아저씨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이렇게 입고 나왔는데 아저씨 저 안 이뻐요? 그랬구나. 근데 너무 이뻐서 아저씨 눈에 은영이가 자꾸 여자로 보여서 문제지 그랬더니 은영이는 뭐가 그리 좋은지 까르르르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 우리는 시외로 나가 운전 연습을 하고 나서 분위기 좋은데 가서 점심을 먹기로 했다. 차에서 내려 식당으로 들어가는데 은영이가 내 옆으로 다가와 오른팔에 자기 팔을 깊숙하게 껴오는데 기분이 참 묘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영화도 한 편 보고 이젠 자연스럽게 손도 잡고 팔짱도 끼는 사이가 되었다. 누가 보면 아빠와 딸 같은 모습이었겠지만 그래도 나는 좋았다.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도 아침에 일찍 만나서인지 오후 4시밖에 안 됐다. 은영이는 좀 쉬고 싶다며 자꾸 우리 집으로 가자고 한다. 아저씨 집에 가보면 안 돼. 어떻게 해놓고 사는지 궁금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은영이는 에이 아저씨 이게 뭐야. 호라비 냄새가 진동을 한다면서
창문을 다 열어 제치더니 청소를 하기 시작했다. 은영이는 청소가 끝나자 냉장고 청소도 하고 밀린 빨래는 세탁기를 돌렸다. 심지어는 내 침실로 들어가 빨래감을 찾아 들고 와서는 세탁기에 넣는다. 은영은 1시간 동안을 집안 곳곳을 치우더니 땀이 많이 났는지 마치 제 집처럼 욕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고 나오더니 거실 소파에 앉아 함께 TV를 보다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영에게 나 12살 연상의 돌싱남인데 남자로서 어떠냐고 했더니 자기 이상형이 아빠 같은 푸근한 스타일의 남자가 좋다고 하면서 그녀가 먼저 나랑 연애하고 싶다고 했다. 그날 이후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시켜주었고 그녀의 엄마가 격주로 야간일 나갈 때에는 우리 집에서 지내며 사랑을 키워나가고 있었다. 그녀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혼자 힘으로 딸을 여지껏 예쁘게 키우셨을 장모님을 생각해서 선물 꾸러미를 잔뜩 사들고 찾아갔죠. 그런데 장모님의 모습을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장모님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젊어 보이시고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아줌마쯤으로 상상했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거든요. 두 모녀가 믿고 의지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생각에 보호 본능 같은 것도 일어났습니다. 은영이와 장모님을 앞으로 내가 잘 지켜드려야지 이런 생각 말이죠. 그럴수록 장모님께 점점 이상한 감정도 생겨났습니다. 장모가 24살 때 아내를 낳으셔서 사위인 저하곤 12살 차이 나는 젊은 장모님이십니다. 영화배우 황신혜님 같이 4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30대 후반처럼 젊어 보이시는 그런 아우라가 풍기는 핵동한 이미지죠. 솔직히 이런 상황이 거짓말 같겠지만 한 번은 장모와 아내 셋이서 영덕에 대게 먹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수산물 시장에서 대게 파시던 아주머니가 장모가 제 아내냐고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그때 장모님이 무안해 하실까봐 네, 제 마누란데 둘이 잘 어울리죠. 라고 했을 정도로 장모님이 나이에 비해 꽤 어려 보이십니다. 제가 세세히 설명 안 해도 저희 장모님이 어떤 모습이신지 상상이 가시죠. 추석 명절을 며칠 앞두고 장모님을 모시고 기분 전환이라도 시켜드릴 겸 백화점에 쇼핑하러 갔었는데 지하주차장에 주차하고 5층 여성 의류 매장을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1층에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 타더라고요. 어쩌다 보니 장모와 난 구석 맨 안쪽까지 밀리는 상황이 되었고 엘리베이터 안은 붐비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 하나 없이 꽉 차게 되었는데 장모와 어쩔 수 없이 앞뒤로 밀착해 서 있었는데 그때부터 장모가 자꾸 여자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엔 하청업체 대표들과 2차로 나이트클럽에 따라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장모를 만나게 되어 함께 놀게 된 거죠. 어머, 박서방 여긴 웬일인가? 아, 네, 장모님. 박서방은 이런데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네, 저는 거래처 사장들 따라 업무 차왔죠. 제 일이 영업 쪽으로 중요하다 보니 종종 오는데 은영이도 여기 온 거 알고 있어요. 순진한 줄로만 알았던 우리 장모님을 이런 데서 다 보네요. 하하하. 자네가 이런 데까지 출입하며 힘들게 돈 버는 줄은 오늘 처음 알았네. 그러면서 내 어깨를 툭툭 친다. 그럼 장모님 남자들과 더 부킹하셔야겠네요? 부킹은 무슨 부킹이야? 이제 놀 만큼 놀았어. 이제 사람들 춤추는 거 구경 좀 하다 집에 갈 거야. 그럼 오늘만 제가 장모님 파트너 해드릴까요? 박서방이? 장모님은 싫다는 소린 안 하고 눈을 살짝 흘기면 나를 계속 쳐다본다. 그날 장모와 나 사이엔 비밀이 하나 생겨났다. 안녕하세요. 우리 채널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40대 여성이에요. 주변에선 아이가 셋이라고 하면 다들 남편과 금술이 좋은가 보다 하는데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좀 억울해요. 그건 저희 부부가 금슬을 운운할 만큼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대놓고 그런 말 하기도 뭐하죠. 아이를 셋씩이나 뒀으니까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대충 웃어 넘겨요. 그런 저에게 3년 전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그 일로 한동안 동네가 떠들썩했지만 당사자인 저는 어디다 말도 못하고 끙끙 앓았죠. 남편과 저는
합기도 도장에서 처음 만났어요. 남편은 어릴 때부터 합기도를 배우고 싶어 했었는데 마침 제가 사범으로 있는 도장에 수강생으로 오게 된 거죠. 당시 저는 관장님의 유일한 제자였기에 수강생 교육을 도맡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남편은 여자한테 배우는 걸 내키지 않아 했죠. 그래서 늘 하는 둥 마는 둥이었어요. 전 그런 남편한테 할 거면 제대로 하라고 더 혹독하게 훈련시켰죠. 그렇게 한 3일 정도 도장에 잘 나오더니 2주 가까이 안 나오지 뭐예요. 전 빨리도 그만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까? 남편이 다시 도장에 나왔더라고요. 해외 출장이 길어져서 못 나왔다더군요. 그러면서 선물이라면 유명한 D 브랜드 립밤을 제게 건넸어요. 운동하니까 너무 튀지 않은 걸로 골랐는데 마음에 들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수줍게 말하더라고요. 전 생각지도 못한 선물에 당황했지만 내심 기분은 좋았죠. 사실 사람들은 제가 운동을 하는 데다 키도 174나 되고 덩치도 크니까 의일에 예쁘고 아기자기한 걸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절대 아닌데 말이죠. 저도 알고 보면 여느 여자들처럼 예쁘고 귀여운 걸 좋아하는 평범한 20대 여성인데 말이에요. 그런 저에게 화장품을 선물해준 사람은 남편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인지 그때부터 남편이 조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수업할 때도 더 신경을 쓰게 됐고요. 남편도 이후론 수련에 열심히 임했고요. 당시엔 호신술 수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상대 몸을 잡거나 맞대는 동작이 많아서 우린 의도치 않게 스킨십을 많이 하게 되었죠. 덕분에 우린 친해질 수 있었고요. 그렇게 3개월가량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은 오늘이 도장에 나오는 마지막 날이라며 제게 언제 밥 한번 먹자고 하더라고요. 전 의뢰하는 말이겠거니 생각하며 남편이 건네는 명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하죠. 늘 붙어서 수업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보이지 않으니까 괜히 허전하고 기운이 빠지더라고요. 늘 해오던 운동도 재미가 없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남편이 선물한 립밤을 만지작거리며 갈등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전화를 해볼까 하고요. 그리고 결국 하기로 결심을 했죠. 전화는 좀 그렇고 문자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합기도 도장 서범 김윤지예요. 운동하다 그만두면 그동안 배운 게 너무 아깝잖아요. 시간 되시면 운동하러 도장에 놀러 오세요. 제가 성심성의껏 잘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마치 체육관에서 회원 관리하러 보낸 것처럼 써서 보냈죠. 사심을 드러내긴 창피하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제 사심을 눈치챘는지 이렇게 단문을 보냈더라고요. 관장님이 시킨 거 아니면 내일 갈게요. 솔직히 뜨끔했죠. 하지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솔직히 말했고 우린 다음 날 오랜만에 재회를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퇴근길에 온 거라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전 그 모습에 심쿵했어요. 원래는 식사 약속으로 만난 자리였지만 그날 우린 밥보다는 서로에 대한 얘기를 하느라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죠. 서로에게 호감이 있는 것도 알게 됐고요. 결국 데이트 이후 우린 사귀게 되었죠.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절 선머슴 같다고 했지만 남편은 늘 저에게 예쁘다고 귀엽다고 말해주었죠. 그런 말을 듣다 보니 저도 이제야 정말 내가 여자가 된 기분이 들었어요. 그야말로 꿈같은 연애 시절을 보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남편과 지낸 시간 중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연애 기간 동안 전 남편에게 점점 빠졌고 애석하게도 남편은 그 반대인 것 같았죠. 뭘 해도 시큰둥하고 뭘 물어도 대답도 하는 둥 마는 둥 건성이었거든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남편과의 이별을 받아들일 준비를 했던 건.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글쎄 남편이 결혼 얘기를 꺼내지 뭐예요. 너무 기뻤지만 혹시라도 결혼 후 남편이 변심하면 어쩌나 걱정이 돼서 망설였죠. 그래서 선뜻 대답을 못하고 있었어요. 난 윤지가 다른 여자들과 다르게 얕지 않고 순수해서 좋아. 그래서 결혼을 한다면 상대가 너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왔어.
물론 네가 적당히 괜찮아서 결혼하자고 하는 건 아니야. 게다가 우리 집에선 결혼하면 내가 체육관 일은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하시고. 이런 나라도 괜찮겠어? 진지하고 진솔한 남편의 청혼에 전 감동했어요. 일을 그만두라는 말 따윈 귀에도 안 들릴 정도로요. 그래서 전 시댁 어른들의 요구대로 도장일을 그만두기로 결정했죠. 전 남편의 청혼을 수락했고 그날로 우린 결혼 준비에 돌입했어요. 다행히 양가 어른들 반대 없이 우린 결혼식을 마칠 수 있었고 아이도 금방 갖게 됐죠. 저는 내심 첫 아이는 딸이길 바라며 산부인과를 찾았어요. 그런데 의사 말이 아이 심장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 멍한 표정으로 의사를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이러더군요. 쌍둥이네요. 축하해요.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쌍둥이라니. 애 하나도 키우기 벅찰 텐데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식을 남편한테 알렸어요. 그러자 남편은 얼른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며 좋아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남편이 4대 독자라 시댁에선 아이를 많이 낳길 바라셨거든요. 시어머니는 남편한테 쌍둥이 소식을 들으시곤 제게 당장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곤 기왕 낳는 거 아들 쌍둥이여야 한다며 압박하시더라고요. 성별이 제 맘대로 되는 게 아닌데 말이죠.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저 기도밖에는 없었어요. 아들 쌍둥이를 낳는다 해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하면서요. 그런 제 기도가 부정이 텄을까요? 정기검진을 받으러 산부인과에 갔더니 제 뱃속의 아기가 일란성 딸 쌍둥이라고 살짝 힌트를 주지 뭐예요. 그 순간 눈앞이 노래지더라고요. 시어머니를 어떻게 보나 걱정이었죠. 선생님, 아이 성별이 바뀌거나 아니면 초음파에서 잘못 보거나 하는 일은 없겠죠? 전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해댔어요. 그러자 의사가 절 보며 피식 웃더군요. 그날 저녁 산부인과에 가는 날인 걸 아는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성별을 알 수 있게 힌트 정도는 준다던데 의사가 뭐라든 아들 쌍둥이라고 해? 예, 말 좀 해봐. 저는 차마 떨어지지 않는 입으로 그게요 어머님. 답답하게 질질 끌지 말고 말해봐. 딸이래요. 뭐? 설마 둘 다 딸은 아니겠지? 일란성 쌍둥이래요. 둘 다 딸이요.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머님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한숨을 쉬셨어요. 아휴 맙소사. 시어머니는 제 예상대로였어요. 딸이라는 말에 엄청 실망하셨죠. 심지어 딸 가진 여잔 임산부도 아니라며 생일상에 제사상 거기다가 김장까지 다 저보고 하라며 전화를 끊으셨어요. 억울했어요. 솔직히 아이 성별은 제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탓하려거든 자기 아들도 탓해야지. 하지만 당시엔 딸 쌍둥이를 가진 게 모두 제 탓처럼 느껴졌어요. 바보처럼요. 전 어머님 말이 그저 화가 나서 한 소린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만삭 때였는데 저에게 막내 시누이 생일이라며 미역국을 끓여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몸도 무거워 힘든데다 쌍둥이를 가져서 언제 병원에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정말 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어머님 좀 설득해달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자기 운동하던 사람이잖아. 뭐 그런 걸 걱정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면 내가 알람 맞춰놓고 깨워줄게. 글쎄 이러지 뭐예요. 운동하던 사람은 만삭에 뭐 다른 수가 있나요? 저는 황당하고 서운해 입을 꾹 닫았고 다음날 시댁에 가서 남의 집 딸 생일 미역국을 제 손으로 끓였어요. 자꾸 배가 처지고 뭉치고 다리도 붓고 저린데도 누구 하나 제게 관심이 없었죠. 심지어 제가 끓인 미역국을 받아먹는 시누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더군요. 저는 속으로 내가 왜 이런 집에 시집와 이 고생일까 생각했어요. 나도 우리 집에선 귀한 딸인데 말이죠. 시어머니는 아이러니하게도 저에겐 아들 타령을 그렇게 하시면서 당신은 막내딸에겐 뭘 못해줘서 안달이셨죠. 시할머니가 그렇게 자기 딸을 구박해서 그게 한이 돼 귀하게 키웠다나요?
정말 기가 막혔죠. 그럼 그렇게 귀한 딸 미역국은 왜 남의 딸에게 시키냐고요. 정성껏 자신이 끓여 먹여야지. 그날 전 무거운 다리를 질질 끌고 집에 돌아와 그대로 뻗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걱정했던 대로 양수가 터져 응급실로 실려갔고, 그렇게 쌍둥이 딸들은 예정보다 한 달이나 일찍 세상에 나오게 되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 속에서 온몸에 기구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 걸 보니 시집 식구들이 원망스럽더라고요. 더 웃긴 건 제가 출산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시댁에선 누구 하나 코빼기도 내비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친정 부모님도 서운해하셨어요. 그렇다 보니 모든 원망은 남편한테 향했어요. 시집 식구들이 미우니 남편도 미웠거든요. 그래서 애꿎은 남편한테 쏘아붙였죠. 어떻게 자기네 부모님은 손녀가 태어났는데 얼굴 들여다보러도 안 와? 내가 쌍둥이라 조심해야 한다고 아가씨 생일상은 무리라고 했지? 그런데 뭐? 운동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자기 인큐베이터에 있는 우리 애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생일상은 무슨, 그냥 미역국이나 끓여주라고 하신 걸, 그걸 가지고 5번은? 그리고 새벽에 갑자기 출산한 거라 내가 다음날 오시라고 했어. 하필 다음날이 개모임 있다시는데 그럼 어떡해? 그렇게 억울하면 자기가 우리 부모님 한가한 날 잡아서 애를 낳았어야지. 남편이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이런 놈이랑 결혼했을까 후회가 밀려오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의 다음 말은 더 가관이었어요. 자기가 다음에 아들만 낳으면 그땐 우리 엄마가 다 키워주신대. 수고했다고 명품백도 사준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이번엔 서운하겠지만 그냥 넘기고 다음에 잘해보자. 아이고야, 고양이 쥐 생각해주는 소리 하고 앉아있네. 명품백? 그딴 건 개나 갖다 주라 그래라.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며 남편한테 마음의 벽을 치기 시작했어요. 퇴원 후 전 집에서 산후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산후조리를 했고, 어김없이 다음 제삿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설마 출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며느리한테 제사상을 차리라 하실까 하며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제사 하루 전날 사단이 난 거예요. 설마 했는데 어머님은 제가 당연히 제사 준비를 할 걸로 생각하셨나 봐요. 애들 젖 먹이는데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아니, 너는 아들도 못 낳았으면서 조상님 제사상 준비도 안 하냐? 이게 무슨 염치야? 조상님께 정성을 보여야 다음엔 아들을 점지해 주시지. 당장 건너와서 준비해. 저는 폭풍처럼 쏟아지는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듣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아기 낳은 지 3, 7일도 지나지 않은 며느리한테 제사상을 차리라니요. 게다가 조상님이 무슨 삼신할머니인가요? 아들을 점지해 주시게? 정말 말 같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날은 오기가 발동해 시댁에 가지 않았어요. 남편 혼자 제사를 치르고 왔는데 글쎄 남편 얼굴이 벌개져서 왔지 뭐예요. 딱 봐도 화가 단단히 난 모습이었죠. 괜히 저랑 딸아이들한테 짜증을 내고 분풀이를 하는데 정말 꼴사납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남편과 저는 결혼해서 가장 큰 부부싸움을 벌였어요. 그 무렵 시댁에서도 제가 괘씸하다며 연락을 하지 않으셨고, 저 역시 마음이 불편하긴 했지만 솔직히 편하더라고요. 물론 쌍둥이를 보느라 몸이 고된 건 마찬가지였지만요. 그렇게 딸아이들의 100일이 지나고 돌이 다가왔어요. 저는 당연히 돌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즈음 다시 저에게 연락을 하며 집안 대소사 일을 시키던 어머니는 딸은 돌잔치 안 하는 거라며 또 한 번 제 속을 뒤집어 놓으셨어요. 아무리 손주가 아니라 서운하셔도 우리 애들도 소중한 어머니 손녀예요. 나중에 애들이 알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아들도 아닌 것들이 무슨 서운? 우리 가영이도 지아할머니가 돌잔치 안 하는 거라고 해서 못했다. 그런데도 지아할머니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아냐?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건 이런 걸 가지고 하는 말이겠죠. 그때부터 저는 무슨 오기인지 내가 아들만 낳아봐. 지금까지 당한 거 다 갚아줄 거야. 하는 생각을 품게 됐어요. 결국 저희 딸들 첫 생일은 친정에서 조촐하게 치러졌어요. 남편은 늦음하게 와서 밥만 먹었는데 친정 엄마가 사돈이 조금 지나치셨다고 하자 듣기 싫다는 듯 인상을 찌푸려 그날도 저희는 한바탕 부부싸움을 벌였어요. 남편은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렸죠. 착하고 온순한 줄 알고 결혼했더니 쌈딱이냐?
운동하던 버릇 못 고쳤어? 남편은 되레 자기가 속았다고 성을 냈고 저는 기가 차서 말도 하기 싫었어요. 친정엄마는 다른 집들도 다들 그러고 산다며 애들을 생각해 참으라더군요. 할 수 없이 전 그런 남편을 품기로 했어요. 당시 남편은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초고속 승진을 하고 있던 중이었고 저와 시댁의 분란은 제가 아들만 낳으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었죠. 사이는 좋지 않았지만 가끔 부부관계를 했었기에 전 셋째 아이를 임신하게 됐어요. 하지만 그 아이마저 성별이 딸이어서 저희 처지는 더 안 좋아졌죠. 지금 생각해도 막내딸한테는 참 많이 미안해요. 저조차도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많이 실망을 했었거든요. 저 역시 시어머니처럼 성별로 내 아이를 차별한 셈이니까요. 그 뒤로 저는 시댁에서 아들 못 낳는 며느리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고 남편 역시 그 뒤로는 저를 멀리했어요. 저희 부부는 그야말로 무늬만 부부인 관계가 되었죠. 그런데 신기한 건 저는 오히려 그때가 더 편하고 좋았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기대하는 게 없어서인지 딱히 싸울 일도 없고 각자의 생활에 터치도 없어서 지낼만 했거든요.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했던가요? 그냥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내 팔자려니 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그 무렵 아이 셋을 키우느라 다른 데 신경 쓸 여유가 없었던 것도 한몫했을 거예요. 하지만 잔잔한 호수 같던 일상도 그리 오래가진 못했는데요. 제가 애 셋을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겠다고 말을 꺼낸 후 문제는 터지기 시작했어요. 애 핑계대고 집에서 놀고 먹더니 이젠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더 맘 편하게 놀고 먹으려고? 당신도 참 염치 없다.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전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혔고요. 아니, 애 셋을 키우는데 놀고 먹다니요. 첫째 둘째가 3살, 막내가 막 돌이 지났을 때 무렵이었어요. 나 혼자 고만고만한 애들 셋 키우는데 놀고 먹었다니 그게 말이 돼요? 남들은 애 하나나 남편 돈 받아가며 육아를 하면서도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 판에 전 정말 혼자서 독박 육아를 하고 있다고요. 저희 남편은요, 지금껏 애들 똥기저귀 한번 안 갈아줬다고요. 그날 남편의 말은 비수가 돼서 제 가슴에 박혔고 이젠 정말 남은 정도 없었어요. 그런 제 기분을 알 리 없는 시어머니는 곧 다가올 시아버님 생신상 문제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시큰둥한 절 보시곤 한마디 하시더군요. 요즘 잠잠하다 했다. 뭐가 또 심통이 나서 입이 대빨 나왔냐. 이젠 네 시아버지 생신상 차리는 것도 싫어서 그래? 싫으면 됐다. 시어머니는 화를 내시곤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셨어요. 전 오기로라도 무시하고 싶었지만 결국 어쩔 수 없이 아버님 생신상을 상다리 휘어지게 차려드렸어요. 그런 저의 정성이 통했는지 시아버님은 내내 기분이 좋아 보이셨고 그 모습에 시어머니도 마음이 풀리셨는지 설거지를 도와주시며 처음으로 수고했다는 말을 하시더군요. 미운 정도 정이라고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들으니 그동안 서운했던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그 후부터는 전보다 제게 다정하게 대해주었고요. 결혼은 한 번도 안 하던 심부름이며 재활용 쓰레기까지 버려주길래 저 인간이 왜 저러지 했다가 남편도 노력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남편을 용서해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거죠. 나중에서야 그런 남편의 모습은 모두 제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나 당신 주먹에 맞으면 죽어. 야, 너도 빨리 무릎 꿇고 빌어. 집사람 합기도 사범이란 말이야. 저 손에 스치기만 해도 너 얼굴 갈아엎어야 돼. 도장에서 저와 수련을 해본 적이 있는 남편은 제 주먹 앞에 잔뜩 겁에 질려 발발거렸어요. 그런 남편을 보곤 여자도 무릎 꿇고 싹싹 빌더군요. 그 모습에 동네 사람들이 웃어댔죠. 그때였죠. 상간여집 현관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낯익은 얼굴이 빼꼼히 나왔어요. 어머님? 기가 막혀. 그 집에 시어머니도 같이 있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빌고 있는 남편과 여자를 보더니 기겁을 했어요. 그리곤 달려들어 여자를 일으켜 세우더군요. 아휴, 내 손주. 순간 저는 내가 뭘 잘못 들었나 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들은 게 맞더라고요. 아가, 다친 데는 없냐? 홀몸도 아닌 애가 왜 맨바닥에 앉아? 그러다 내 손주 잘못되면 어쩌려고? 알고 보니 남편은 저 모르게 바람을 피다 여자를 임신시켰더라고요. 마침 뱃속에 아기가 아들이라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알렸고 시댁에서 저희 집 근처에 딴 살림을 차려준 거였죠. 시어머니는 여자의 상태를 살피고는 절 죽일 듯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채널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이게 무슨 행패야? 혹여 내 손주한테 문제만 생겨봐라. 내가 널 가만두나? 그럼 저도 어머님 아들 가만 안 둬요. 솔직히 원흉은 어머님 아들이니까요. 내 인생 망치고 내 딸들 인생까지 도매금으로 팔아먹은 저 덜 떨어지는 간 저 절대 용서 못해요.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날 이때까지 절 얼마나 부려먹었어요. 별것도 아닌 아들 하나 가지고 유세 떨며 시집 식구들 생일에 제사에 명절까지 다 저한테 떠넘겼잖아요. 당신 딸은 귀하다면서 저랑 제 딸들은 얼마나 참대했냐고요. 그래놓고 끝까지 사람 뒤통수를 쳐요?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네요. 어디 누가 이기나 끝까지 가보자고요. 저요, 이혼 안 해줄 거예요. 저 여자 뱃속에 든 애도 절대 호적에 못 올리게 할 거라고요. 평생 첩의 자식이란 소리 듣고 살라고. 아, 상간녀 위자료도 받아야겠네요. 그리고요, 저한테 일절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 집에 안 들어와도 돼. 생활비랑 교육비는 따박따박 보내주고. 안 그럼 회사로 가서 확 엎어버릴 거야. 곧 네 애도 나올 텐데 회사에서 쫓겨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마. 아참, 여기서 애 키우기 힘들 거야. 사방이 다 우리 애들 친구 엄마니까. 우리 아줌마들이 딴 건 몰라도 바람핀 남편놈이랑 남의 가정 파탄낸 상간녀는 절대 용서 안 하거든. 어디 한번 겪어봐. 눈물 콧물 다 빼게 될 테니까. 전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까지 걸어오는 내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남편에 대한 미련 때문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그간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 희생하며 살았던 시간들이 너무 억울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순간도 사랑받지 못했던 저와 제 딸들이 가여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날 밤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이미 남편과의 신뢰는 깨졌고 게다가 동네에 소문까지 퍼져 피해자인 저와 아이들조차도 이전 생활로 돌아가긴 힘들 것 같았어요. 결국 전 그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지옥 같은 생활을 버티느냐 아니면 모두 다 털고 새로 시작하느냐의 기로에 서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결정은 후자였어요. 얼마 뒤 전 딸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내려왔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많이 놀라셨지만 제 결정을 지지해 주셨어요. 아이들도 외갓집을 좋아했고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이혼해달라고 연락을 해왔어요. 안 그래도 해줄 생각이었지만 이렇게 안달을 하는 걸 보니 속 좀 태워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3개월쯤 지났을까? 전 이혼 서류에 사인을 했어요. 남편 명의의 아파트와 아이들의 친권, 양육권을 받는 조건이었죠. 물론 양육비도 매달 따로 받고요. 여자가 곧 출산을 앞두고 있었던 터라 남편과 시어머니는 순순히 다 주더군요. 손주를 호적에 올릴 욕심에 시어머니가 달라는 대로 다 주라고 했다더군요. 그렇게 1년쯤 지난 어느 날 친하게 지냈던 딸 친구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안부 인사를 나누곤 이내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더군요. 남편은 이혼 뒤 그 집에서 1년을 더 살다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여자가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갔거든요. 혼인신고를 하자는 남편의 요구에 여자는 차일피일 미뤄왔었나 봐요. 그러다 출산일이 다가왔고 놀랍게도 태어난 아이는 여자의 말과 달리 아들이 아닌 딸이었다지 뭐예요. 그렇게 3, 7일도 안 된 어느 날 여자는 아이만 남겨두고 집을 나갔대요. 그렇게 손주를 원하던 시어머니가 결국 상간녀가 남기고 간 손녀딸을 키우게 됐고요. 그 얘기를 듣자 그동안 가슴을 꽉 누르던 무언가가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자승자박이었죠. 남편과 시어머니가 벌인 일에 결국 자신들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은 지난 날을 후회한다며
저와 재결합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싶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대더군요. 전 단칼에 거절을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양육비를 끊겠다고 협박을 하더군요. 그래서 전 그러기만 해보라고 당신 회사에 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다 소문내고 급여 통장에 압류 신청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그 말에 겁을 먹었는지 이후론 연락이 없더군요. 얼마 전부터 전 다시 도장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친정 부모님이 아이들을 봐주시는 덕분이죠. 전처럼 사법 일도 하며 세 딸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죠. 여전히 남편이 너무 밉지만 그래도 사랑스러운 세 딸을 얻은 것엔 감사한 마음도 들어요. 얼마 뒤면 쌍둥이 자매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요. 그동안 힘겨운 시간도 많았지만 그래도 아빠 없이도 잘 자라준 제 딸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대견하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밤 12시 클럽 내부는 온갖 조명과 음악 소리로 정신이 없었다. 친구의 끈질긴 권유로 이곳에 처음 와봤지만 나는 내내 불편했다. 빠르게 자리를 뜰까 고민하며 테이블에 앉아있던 그때였다. 눈앞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정태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 어머니, 은옥이 어머니, 미숙 씨였다. 그녀는 아까부터 나를 발견했는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다가왔다. 반짝이는 조명 아래에서 그녀의 모습은 평소와 전혀 달랐다. 단정한 이미지는 온데간데 없고 화려한 옷차림과 메이크업이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했다. 많이 놀랐지? 내가 여기 있는 거. 아네, 조금요. 나는 어찌할 바를 몰라 고개를 숙였다. 친구 따라온 거야? 너 이런데 오는 스타일 아니잖아. 네, 친구가 너무 가자고 해서요. 그래, 그럴 수 있지. 근데 나도 여기서 내 얼굴 보게 될 줄은 몰랐다. 참 이상하다, 그치? 그러게요. 둘 사이에 잠시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내 당황한 얼굴을 보며 약간 웃음을 지었다. 은옥이한테는 오늘 일 비밀로 해줄 거지? 네, 물론이죠. 좋아, 그러면 오늘은 그냥 재미있게 놀고 집에 들어가. 그리고 앞으로 은옥이한테 잘해줘. 나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말야. 네, 너도 그랬겠지만 나도 놀랐다. 솔직히 아직도 심장이 벌렁거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아무튼 오늘 본 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꼭 비밀 지켜. 그리고 새벽 2시쯤에 다시 아줌마에게 카톡이 왔다. 정태, 혹시 자니? 아뇨, 아직 안 잡니다. 그럼 아직도 나이트에서 놀고 있어? 아뇨, 방금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 먹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아줌마는 들어가셨어요? 나도 이제 집에 가야지. 근데 오랜만에 나왔는데 뭔가 허전하고 아쉬워서. 정태, 너 시간 되면 아줌마랑 한잔 할래? 네, 지금요? 왜 많이 피곤해? 아뇨, 딱히 그런 건 아닌데. 어디서요? 주위 시선도 있으니깐 내 원룸에서 먹었으면 하는데. 오해는 하지 말고 그냥 술 한잔 하자는 거지. 아니다, 내가 너무 취했나 보네. 미안하다, 정태야. 아줌마가 잠깐 미쳤었나 봐. 아니에요. 아줌마, 그럼 간단하게 맥주나 한잔 할까요? 주소 찍어 드릴 테니 저희 집으로 오세요. 그럼. 그래. 지금 출발하면 한 30분 정도 걸릴 거야. 네, 그럼 저는 맥주랑 안주 사다 놓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20여 분 뒤 나는 작은 테이블에 맥주와 간단한 안주를 세팅해 놓고 있었다. 마음은 점점 조용히 뛰었다.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궁금함과 묘한 설렘이 앞섰다. 문이 두드려졌다. 정태야. 나야. 문을 열자 그녀의 얼굴에는 살짝 술 기운이 돌고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차분하고 진지해 보였다. 들어오세요. 추우셨죠? 아니야. 생각보다 금방 왔어. 잠시 후 우리는 맥주잔을 부딪혔다. 정태야. 너랑 이렇게 마주 앉아서 술 마시게 될 줄은 몰랐다. 이상하지 않니? 저도요. 근데 아줌마,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냥 오늘은 그런 날 있잖아. 왠지 모르게 공허하고 아무도 없다는 기분. 너는 안 그래? 그 순간
나는 그저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시선은 나를 꿰뚫어보는 듯 깊었다. 그리고 우리 사이의 공기는 점점 무겁고도 묘하게 변해갔다. 그녀를 만난 건 내가 32살 때였다. 그녀는 나보다 16살 연상이었고 명문대를 졸업해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었다. 남편과는 연애 중에 남편이 군 복무 중 외박을 나왔을 때 아기를 가지게 되었고 제대와 동시에 결혼해 사회 초년생으로 엄마가 되었다. 남편은 학생 신분이었지만 제대 후 시아버지의 뒤를 이어 운수업을 시작했고 지방 출장이 잦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정은 윤택하고 행복했다. 그러나 남편이 30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그녀는 홀로 딸 은옥을 키우며 과부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렇게 안정된 삶을 이어가던 그녀와 나 사이에 문제 아닌 문제가 터진 건 내가 독감으로 심하게 몸져 누웠던 때였다. 그녀는 내가 독감으로 고생하는 동안 5일이나 극진히 간호를 해주었다. 나는 온몸이 아파서 침대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녀가 와서 죽을 떠먹여주고 이마를 식혀주며 나를 챙겼다. 어느 날은 내 이불 위로 올라와 다리를 주물러 주었다. 몸이 쑤시고 아팠던 터라 그녀의 손길이 얼마나 시원하고 편안했는지 모른다. 아줌마가 옆에 있어 너무 좋아요. 내가 농담처럼 말하자 그녀는 특유의 쿡쿡 웃는 소리를 냈다. 그러게 전 남편한테도 이렇게 지극정성은 안 했던 것 같네. 호호. 그럼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평생 보답할 겁니다. 보답은 무슨 오늘 빚이나 갚아. 잊지 않았지? 그럼요. 2배. 아니 10배로 갚아드려야죠. 우리는 그렇게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었다. 하지만 대화 속에 떠오르는 감정은 가벼운 농담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는 말을 이어갔다. 그나저나 외간 남자 사는 집에 이렇게 자주 오는 거 좀 이상하지 않나? 외간 남자요? 제가 남자인가요? 내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그럼 너 남자지. 아니면 뭐냐? 하하. 저는 아줌마가 아직도 절 애기 취급하는 줄 알았는데요. 애기는 무슨 이렇게 덩치 큰 애기가 어딨어? 그녀의 말에 나도 받아치며 웃었다. 그럼 나도 오늘부로 아줌마를 여자로 봐야겠네요. 그 말에 그녀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어깨를 으쓱하며 능청스럽게 말했다. 그래. 아줌마도 여자야. 앞으로 제대로 신경 써줘야 할걸?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아줌마라 안 부르고 미숙 씨라고 불러야겠네요. 그녀는 그제야 웃으며 말했다. 그래. 아줌마보다는 100배는 듣기 좋다. 앞으로 이름으로만 불러줘. 네. 미숙 씨. 그날 그녀는 전복죽을 사왔다며 내게 건넸다.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샀어. 얼른 먹어. 역시 미숙 씨는 제 마음을 잘 아시네요.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내게 더 이상 아줌마가 아니었다.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리고 그녀의 웃음을 볼 때마다 내 마음 어딘가에서 경계가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미혼남입니다. 아름다운 연애와 벌써 가정을 이뤄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며 아직도 제자리를 걷고 있는 나는 30이 훨씬 넘은 나이에도 2년 가까이 솔로인 상태입니다. 퇴근 후에는 10평 남짓한 보금자리인 원룸으로 되돌아와 PC게임을 하며 시간을 때우는 무료한 일상을 벗어나기 위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칼같이 퇴근해 일찍 집에 들어가서 게임이나 하려고 퇴근 준비에 열중하고 있었는데 직장 후배가 일 끝나고 술을 한 잔 사달라 한다. 내가 너한테 술을 왜 사야 되냐고 육하원칙으로 설득해보라고 장난을 쳤더니 20대 초중반의 풋풋한 여자들도 부를 거라는 거다. 난 그 후배한테 앞으로 친형처럼 대하라며 그런 일이라면 앞으로 언제든지 술을 사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다. 후배 여친 포함 여자는 3명, 나 포함 남자는 2명. 이렇게 3대2로 술 마시기로 급하게 약속을 잡았는데 후배 여친이 미용 스텝인데 둘 다 미용 쪽에서 일하다 친해진 친구와 후배인데 나이가 각각 25살, 22살이란다. 처음 보는 여성과 술자리는 언제나 가슴 설레이고 행복하다. 여자 2명 중 후배 여친과 동갑내기 친구인 25살짜리 여자애는 남자친구가 있다고 22살 여자애는 한 달 전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후배가 살짝 귀뜸을 해주었다. 그렇게 5명이서 퇴근하고 밤 8시쯤에 호프집에서 만났는데 처음엔 좀 어색했지만 게임하고 술 좀 들어가니 금세 내가 원하는 분위기로 흘러갔다. 그때부터 내가 22살짜리 여자의 옆에 붙어 앉아서 살살 작업 멘트를 치기 시작을 했다. 여자를 만나본 지 오래돼서 그런지
아님 상대방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 청바지에 단추가 하나 풀린 남방을 입고 있는 그녀는 꽤 매력져 보이는 인상인데 볼수록 내 맘을 설레게 만든다. 그렇게 호프집에서 1차 끝내고 2차로 자리를 옮기기로 했는데 노래방 갈까 술집 갈까 하다가 후배가 요즘 코로나도 무섭고 그냥 편의점에서 맥주 사들고 자기 자취방에 가서 먹고 놀자는 거다. 일단 다들 코라고 2대의 택시를 잡아 한 군데는 3명, 한 군데는 2명씩 나눠 타고 후배 녀석 집으로 가기로 했는데 후배에게 다가가서 직장생활 꼬이기 싫으면 22살짜리 여자애랑 잘 되게 해달라고 부탁까지 하며 결국 그녀랑 둘이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게 되었다. 은옥 씨 좀 취한 것 같은데 2차까지 괜찮겠어요. 오빠, 근데 언제까지 은옥 씨라고 부를 거예요? 거리감 느껴지게 그냥 편하게 은옥하고 불러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편하게 대하기가 좀 어렵네요. 나이가 그리 중요한가요? 서로의 느낌이 중요하지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10살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전 괜찮은데 연하 싫으세요? 저야 어릴수록 좋지요. 하하. 그럼 서로 말도 놓고 편하게 대화해요. 네. 좋아요.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정보를 주고받으며 말도 편하게 하게 되었고 난 그녀에게 말했다. 은옥아. 오빠. 왜 그리 다정하게 불러? 난 은옥이가 좋은데 은옥이는 내가 어때? 나도 오빠 마음에 드는데. 호호호. 편의점에서 캔 맥주를 사들고 후배 집 거실에서 마시기 시작하는데 분위기는 한층 더 고조되기 시작했고 그날 이후 자연스럽게 연락을 하고 지내게 되면서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어 누구 먼저 할 것 없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녀는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하였는데 자기 엄마가 억척스럽게 돈을 모아 우리가 사는 도시 외곽에 엄청 규모가 큰 고깃집을 운영하였으며 50평대의 아주 부티가 나는 아파트에 살 정도로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집이었다. 당시 여친 22살, 여친 엄마는 고작 46살이었고 아줌마에게 자식이라곤 여친인 은옥이 하나뿐인지라 딸의 남친에 대해 관심도 많고 애착도 많아서 남자랑 사귄다는 소리를 듣고부터 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고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고 한 달쯤 지나 그녀의 집에 정식으로 초대받아 인사를 드리러 갔다. 오빠 왔어? 어서 와요. 안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나는 살며시 현관문을 열고 거실 안으로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은옥이 남자친구 김정태라고 합니다. 라고 씩씩하게 90도로 인사를 하며 고개를 들었다. 헉. 순간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40대 엄마의 모습이 아니라 훤칠한 키에 단정한 쇼커트 머리를 하고 무릎까지 오는 스커트를 입은 모습이 무척이나 젊어 보였기 때문이다. 반가워요. 은옥이 엄마예요. 그녀가 반갑다며 악수를 청하려 손을 내밀다. 약간 멍 때리는 모습을 보곤 살짝 당황하는 듯 했다. 그러나 이내 침착성을 되찾고 손을 내밀어 악수를 했다. 김정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리 와서 앉으세요. 그렇게 예의 차릴 것 없으니 이제 그만 긴장 풀고 편하게 있어요. 아줌마는 성격도 고지식하지 않고 개방적인 분이시라 저한테도 매번 이름을 불러주시며 살갑게 대해줘서 이후부턴 여친 집에 자연스럽게 놀러가게 되고 두 모녀와 셋이 놀아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너무 편하고 좋아서 집으로 놀러갈 일도 점점 많아지게 됐습니다. 갈 때마다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주시고 간식도 챙겨주시고 심지어 자취생활이 힘들지는 않냐며 놀러를 갈 때마다 소고기 장조림, 무말랭이 같은 밑반찬도 매번 챙겨주시는데 항상 고마울 따름이었죠. 하루는 고향 친구들과 2차로 나이트에 갔다. 한 놈이 바람을 잡자 분위기가 자연스레 이루어졌던 것이다. 경쾌한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고 양주며 맥주가 몇 순배 돌 무렵에는 술 기운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다. 모처럼 학창시절로 되돌아간 듯한 들뜬 기분과 오랜만에 만난 고향 친구가 권하는 잔을 마냥 피할 수만은 없어 한 잔 두 잔 마시기 시작한 게 벌써 보통 때의 주량을 초과하고 있었던 것이다. 화장실을 다녀오다 눈앞에 낯익은 여성 한 분이 눈에 들어왔다. 아줌마가 여긴 어쩐 일로? 어머, 놀래라. 정태를 이런 데서 다 보내. 아줌마야말로 여기까진 어쩐 일이세요? 간만에 동창 모임 나왔다가 분위기에 휩쓸려 따라왔지. 그때 아차 싶었다. 친구 녀석 하나가
우리 나이엔 클럽보다 나이트가 더 잘 어울린단 말 한마디에 나이트는 어떤 분위기일까 호기심에 선뜻 따라 나섰는데 이런 곳에서 여자친구 엄마를 다 만날 줄이야. 서로가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다급한 마음에 아줌마 그럼 놀다 가세요.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 가봐야 하거든요. 어떻게든 그 순간을 모면해야겠다는 마음에 친구 핑계를 대며 그곳을 급하게 빠져나왔다. 다행히 아줌마도 그 자리가 불편했는지 그래 놀다가 하며 별다른 반응은 없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아줌마에게 우리 집에서 술 한잔하고 싶다며 카톡이 온 것이다. 그날 이후 6개월이란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은옥이와의 관계는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그녀의 밝고 따뜻한 미소, 미용사로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은 늘 제게 활력을 줬죠. 하지만 관계란 그런 순간들만으로 유지되진 않더군요. 그녀가 밤늦게까지 일하는 날이 많아지면서 점점 대화가 줄고 서로 얼굴을 보는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녀가 꿈을 위해 노력하는 건 멋진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관계는 자연스럽게 시들해졌습니다. 그녀는 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점점 더 예민해졌고 저 또한 그녀와 소통하지 못하는 답답함에 지쳐갔거든요. 결국 약 한 달 전 은옥이는 지금은 내가 하는 일에 좀 더 집중하고 싶어라는 말을 남기며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이별의 순간이 오기까지 저는 이런 결말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그 순간이 되니 생각보다 마음이 많이 아프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은옥이와 헤어진 후 제 생활에 또 다른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미숙 씨. 그러니까 제가 농담처럼 숙연마라고 부르던 그녀와의 관계였습니다. 은옥이와 헤어졌다는 사실을 그녀가 알고부터 그녀는 저희 집에 자주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밑반찬 좀 만들어 봤어. 혼자 살면 제대로 못 챙겨 먹잖아. 라는 핑계로 왔습니다. 그러더니 밥같이 먹자고 하고 심지어 술 한잔 하고 싶은데 혼자 마시기 싫다고 하며 찾아왔어요. 하루는 독감에 걸려 몸져 누웠던 어느 날이었죠. 한겨울이었고 갑작스레 몸이 으슬으슬 떨리더니 고열에 몸살까지 겹쳐 일어나기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배달 음식도 시킬 기운이 없어 하루를 겨우 물면 모금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마침 그날 미숙 씨가 반찬을 가져다 주러 왔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저를 본 그녀는 깜짝 놀라며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 열이 펄펄 끓잖아.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나지. 얼른 들어가서 누워. 그녀는 그렇게 5일 동안 병간호를 해줬습니다. 약을 사다 주고 죽을 끓여주며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그녀를 보면서 묘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단순히 고맙다고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단순한 감사 이상의 감정이 싹트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가 손수 끓인 죽을 떠먹여줄 때, 열이 내려서 다시 미소를 짓는 제 모습을 보며 안심할 때, 그리고 지친 듯 잠깐 제 옆에서 잠이 든 그녀의 모습을 바라볼 때, 저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병이 나은 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나아서 다행이다. 혼자 아프면 서럽잖아.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꼭 나한테 얘기해. 알았지? 저는 그 말을 듣고 뜨거운 감정이 목 끝까지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미숙 씨 덕분에 금방 나은 것 같아요. 정말 고마워요. 그녀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긴 당연한 거지. 혼자 아플 땐 누군가 곁에 있어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날 이후 그녀가 제게 더 이상 아줌마가 아니라 미숙 씨로 보이기 시작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따뜻함은 제게 위로가 됐고 점점 더 가까워지는 우리 관계가 어쩌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커졌습니다. 내가 이 관계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내가 더 큰 감정을 느끼기 전에 아니면 그녀가 더 깊이 다가오기 전에 이 관계의 선을 명확히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흘러가 보아도 괜찮은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선 조금 더 제 마음을 솔직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때로는 혼란스러운 감정이야말로 진정한 감정이다.